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영화가 조금 길었는데 영화가 마지막 영화인데 좀 무거웠죠.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잭슨 폴록은 어떻게 보면 추상 표현주의예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나 양식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1912년 44세에 사망했거든요. 마지막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1956년도에 그래서 44살 때 어떻게 보면 아주 젊은 시절에 한 획을 긋고 빨리 어떻게 보면 사망하는 그런 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그 작품을 만들었던 감독이 나오죠. 감독과 여기 보면은 나무주연상 노미네이트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독과 주연이 같아요. 에이드 해리스라고. 그래서 에이드 해리스가 감독이자 주연인데 잭슨 폴록과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영화는 어머니, 아버님, 나의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마지막 멘트가 나와 있는데 이 에이드 해리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책을 한 권 던져주면서 야 너랑 똑같이 생긴 애가 여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나중에 언젠가 이 영화의 어떤 그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작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은 다른 영화에서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싱크율이 아주 높아요. 잭슨 폴락과. 추상 표현주의는 이제 1940년도에서 50년대 미국 하단을 이제 지배했던 그런 하나의 양식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형식적으로는 추상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표현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 표현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추상 표현주의가 형성된 그 배경에는 우리가 영화에서도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많은 그 예술가들이 어떤 파시즘의 횡포라든지 이런 전쟁으로부터 도피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죠. 그래서 당시 1930년도, 40년도에는 미국에 유럽에 많은 화가들이 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화가들이 뭐 여러 명 있었는데 뭐 앙리 마송, 또 피카소, 달리. 그래서 그들 대부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냐면 초현실주의 화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한 믿음, 어떤 합리성에 대한 사고로부터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은 인간이 만든 어떤 광기 와 같은 거죠. 그게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되니 그걸 부정하기 위한, 그래서 인간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탐구를 한 게 바로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그 대표적인 그 영향을 줬던 게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이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의식을, 무의식을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주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융의 무의식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융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는데 융은 어떤 식으로 무의식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어떤 과거로부터 기억 저편에는 우리 모든 인류가 공감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원형의 이미지가 무의식 안에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은 지금 프로이트의 어떤 무의식을 탐구했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융에 대한 그 과거의 어떤 인간 보편적인 원형의 이미지를 탐구하는 그런 무의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 보면은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면은 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등장을 하는데 처음부터 추상이 등장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무의식 원형의 이미지를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이라고 하는 융의 영향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어떤 영향들, 그 다음에 또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존주의가 이 추상표현주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영화를 보면은 사실은 잔잔하게 작품을 그리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폴록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삶,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실존적인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과정들을 영화 안에서 녹여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보면은 잭슨 폴록은 알코올 중독자로 나오죠. 그래서 이미 초창기 때 30년도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었던 리 에스터리 만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이미 그의 그 치료 방법도 융의 무의식을 통해서 정신분석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융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그 어떤 불안이라든지 고독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영화 전반에 어떤 의식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어떤 절망적인 어떤 소외감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잭슨 폴록에게 모더니즘 회화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인간이 소망하는 것들을 뭐 표현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이 어떤 존재한다, 실존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실상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실존에 대한 것도 이 추상 표현주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시기 때부터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비평가의 지원인데요. 비평가가 등장함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영화에서는 대머리로 나왔던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등장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추상 표현주의가 전 세계 미국의 어떻게 하나의 미술 양식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잭슨 폴록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게 바로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동안의 미술의 중심이 유럽에 있었다고 한다면 초현실주의까지는 유럽에서 모든 미술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큰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그 초현실주의로가 이민자들이 많이 뉴욕에 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비평가의 어떤 지원, 클레멘트의 그린버그의 어떤 그런 지원들로 인해서 또 시기적으로 이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이 추상 표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함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추상 표현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에서 보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 있죠. 그리는 건다는 것은 바로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에서 등장했던 자동기술법, 인간이 의식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잭슨 폴록도 뿌리고 흘리고 하는 그런 디핑 기법들을 쓰면서 자신의 어떤 무의식을 자동기술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초현실주의와 다른 게 있다면 행위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헤럴드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추상 표현주의는 평론가가 두 명이 대두되고 있는데 클레멘트 그린버그와 이 헤럴드 로젠버그라고도 한 두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헤럴드 로젠버그가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를 우리가 액션 페인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어떤 행위의 어떤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생면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떠오르면 될 거예요. 하나의 생면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을 정화시키고 절제된, 그래서 어떤 명상과 어떤 정신의 세계로 자신을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형태가 없어요. 이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면은 색으로, 그리고 액션 페인팅은 하나의 신체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평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추상 표현주의 작품을 들여다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실존적인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화면 안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듯한 이런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 제작 과정 안에 어떻게 보면은 작가의 어떤 깊은 어떤 내면이 표현되어 있고 또 보는 우리들도 그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 깊이 끌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잭슨 폴록이 초기에 그렸던 이 작품들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올 오버 페인팅, 그러니까 드리핑 기법이 등장하기 전에 그렸던 것은 영향은 어디에서 받게 됐냐면은 그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 정신 분석을 받으면서 융해 그걸로 영향을 받았었고, 또 두 번째로는 아메리칸 인디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아메리칸 인디언 문화들이 모래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뛰어다니면서 여러 색깔의 모래들을 바닥에 뿌리고 흘리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인간의 어떤 합의를 이루는 그런 어떤 행위 의식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고, 또 융이 제가 이야기한 어떤 인간의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형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뭐 사람, 동물, 다양한 어떤 이미지를, 원형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작품들을 초창기에 그리게 됩니다. 초기의 작품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폴로게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빼놓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여자가 그의 부인이죠. 리 크리스터인데 이 여인도 이제 화가였죠. 그래서 리 크리스터 같은 경우는 화가여서 사실은 초창기에는 폴록보다 훨씬 더 그림을 더 전투적으로 그렸던 그런 인물인데, 처음 영화 시작했었을 때 방문을 하죠. 폴록의 그 작업실에 방문하게 됐던 이유는 처음에 그 미국과 프랑스가 회화전을 열게 되는데, 그 회화전에 프랑스 화가들과 미국인 화가들이 전시를 열게 되었어요. 그때 팸플렛에 이 리 크리스터가 잭슨 폴록의 이름을 보게 되고 이 잭슨 폴록을 찾아가게 되는 장면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잭슨 폴록의 천재성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지원자나 후원자로서 든든한 어떤 아내이자 그래서 계속 그림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영화에서 보지만 이제 잭슨 폴록이 56년도에 사망한 다음에 그는 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마 84년도에 1984년도에 사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자신 작업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2의 추상 표현주의를 잇고 있는 그런 화가로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죠. 상당히 또 개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작품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인물 등장하죠. 5층까지 계단을 올라갔다고 하는 페기 구겐하임이죠. 페기 구겐하임도 정말 미술에서는 좀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트 콜렉터죠. 콜렉터. 그래서 사실 추상 표현주의는 작가가 있으면은 콜렉터가 있어야 되고 또 비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개가 맞물려서 사실 추상 표현주의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하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기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가족 가문이 19세기부터 광산업, 뭐 다양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가문이죠. 얼마나 부호의 그 가족인데, 그 자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타이타닉호에서 침몰되면서 죽게 됐죠. 그래서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 배가 침몰하고 있었을 당시에 신사답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영화 장면에서 브랜디하고 시가를 딱 들고 있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페기 구겐하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잠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된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초현실주의 화가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많이 지원을 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페기 구겐하임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결혼했던 인물도 다다이즘의 조각가였고, 두 번째는 초현실주의 화가였던 에른스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두 번째 결혼하는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자서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서전에 보면은 1000명 이상의 남자와 잠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한 그런 인물이고, 최근에는 또 그 인터뷰, 그가 평소에 인터뷰했던, 녹취했던 것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페기 구겐하임에 대한 그 아트 에딕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많은 인물이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언니도 일찍 죽게 되고 또 나중에 딸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가 유럽의
그 화가들을 미국으로 옮겨온 그 어떻게 보면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에른스트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화가들이 전쟁을 피해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가 직접 배편을 사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당시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그 사이에 있었으니 얼마나 화가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사들였죠. 그런데 그 작품들이 현재는 어마어마한 그 고가의 작품들로 이제 둔갑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추상 표현주의, 초현실주의와 추상 표현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이끌었던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기 구겐하임이 이제 유럽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금세기 화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술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시 오픈을 할 때 그 장면이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귀고리를 하고 있는데 한쪽 귀고리는 칼더의 작품, 한쪽 귀고리는 아마 이브탄게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초현실주의와 추상 표현주의를 나는 그 두 개를 다 공유하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줬던 상당히 좀 다양한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베니스에 가면은 그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여기 영화에서도 보지만은 40년도 후반에 넘어가서는 거기서 이제 살다가 생을 마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갖고 있던 모든 컬렉터 작품들은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그래서 베니스에 있는 구겐하임은 분관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니스 비엔날레 가게 되면 꼭 가야 되는 곳이 구겐하임 베니스 미술관이죠. 그런 분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페기가 끝에서 두 번째 있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인물들, 뭐 디샹부터 시작해서 브루통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페기였고요. 브루통은 초현실주의를 이끌었던 평론가죠. 그래서 여기 주위에 보면 뭐 몬드리안 많은 사람들의 작품들을 공유하고 그들을 후원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페기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바로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비평가죠.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좀 뚱뚱하게 나오는데 끊임없이 그 동료도 하면서 자극도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상 표현주의의 그 대가로 만든 인물이 바로 그린버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린버그는 당시 회화의 가장 중요한 순수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더니즘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회화 안에는 절대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문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면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잭슨 폴록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화에선 조각적인 요소가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평면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두께감이라든지 어떤 조각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면 그것은 또 역시 회화가 아니고 조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문학의 본질, 조각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남은 것이 오직 물감의 순수성, 평면성만이 있는 것이 가장 모더니즘적인 그림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추상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이고 어떤 모던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린버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적인 작품은 추상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화 시작할 때 등장했던 게 바로 그 라이프지에 등장했던 거죠. 바로 이 장면이 실린 그 잡지 책이죠. 가장 보편적인 이 라이프지의 1948년도 8월에 그가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미국의 화가인가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라이프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사인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이 영화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과거로부터의 이제 전개를 하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 이런 사진들이 남아있는, 이건 실제 사진이죠. 남아있는 이유는 한스 나무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영화 안에서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이 필름을 돌렸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진 작가죠. 사진 작가가 실제로 잭슨 폴록에게 당신의 어떤 생활 작품하는 것을 남기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찍었던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그 잭슨 폴록이 드리핑하고 있는 작품, 그 장면들, 과정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서 오늘날 또 이 영화에도 그게 그대로 모티브로 쓰여 있던 것 같아요. 이 사진 작가가 바로 다 그 한스 나무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현장감 있고 이제 실제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죠.
신체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위에서 뿌리고 흘리고, 근데 이게 결국은 그가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인디안들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융의 어떤 무의식, 자신의 무의식, 그리고 그걸 자동 기술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1948년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주로 이제 드리핑 기법, 그래서 실질적으로 붓을 대지 않고 위에다 흘리는 거죠. 흘리고 뿌리고 하는. 그러면서 아까 그린버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그 현대적인 그림, 이미지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조각적 요소도 없고 오직 순수한 물감과 물질성만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전면 회화, 올 오버 페인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캠퍼스에 뛰어다니는 어떤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공업용 왁스인 에나멜 물감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전에 회화는 어떤 수직의 어떤 구조, 그다음 위절에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였다면 이제 평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1953년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폴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오랜 시간 알코올 중독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그 교통사고도 자살, 자기 자신의 어떤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끊임없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그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자로 하여금, 감상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암시 자체를 저는 느끼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린다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보면은 작품들에는 다시 어떤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게 서서히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면회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 표현주의 하면은 액션 페인팅만 있느냐, 폴록의 이렇게 취재 제스처를 통한 액션 페인팅만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아니고 생면회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생면회화를 보고 있으면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간 듯한 명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크 로스코는 그 채플이 있죠. 그래서 거기 안에 가면은 마치 예배당처럼 그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크 로스코 작품은 직접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색깔의 생면의 그 깊이가 마치 어떤 우주의 어떤 카오스처럼 우리가 빨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는 또 하나 변화를 시킨 것이 있어요. 바로 전시 공간의 변화인데, 그 이전에 이게 지금 보면은 19세기라든지 어떤 미술관에 우리가 구조하면은 미술관의 어떤 그 원래 기원이 너무 올라가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한 뭐 15세기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귀중한 것들을 모아서 이 캐비넷 안에다 보관해 놓고 봤어요. 그래 나중에는 그것을 한 방 안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방 안에다가 어떻게 연결해요? 구조적인 어떤 관계성,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서 갤러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갤러리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루브르 미술관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장 모태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궁정 건축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대중에게 개방되었죠, 나중에는. 그런데 이런 전시 형태, 그래서 방과 방이 연결되어 있는, 갤러리와 갤러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전시 공간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바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초대 관장이었는데, 이 초대 관장이 1930년도부터 40년도, 이렇게 50년도까지 뉴욕으로 순회 전시를 가요. 그래서 뉴욕의 추상 표현주의를 알리게 되는, 추상을 알리게 되면서 이 전시의 어떤 그 공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화이트 큐브 공간으로 바뀌는 이유도 추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의 변화, 화이트 큐브라고 우리가 미술관 하면은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20세기에 어떻게 보면 그 흰색 어떤 공간인데, 그 공간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추상 미술로 어떤 전환과 전시 공간이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미술관들과 특히 이제 미국의 가장 추상을 많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뉴욕 현대 미술관에 가서 보면은 확연하게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추상 표현주의가 액션 페인팅과 생면 헤어로 나타났는데 유럽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한다면 이름만 좀 달라요. 앵포르멜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앵포르멜 화가들이 이렇게 쭉 뭐 술라주, 타피에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도 똑같아요. 형태가 없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와 다른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앵포르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평론가가 두 사람이 활동했다고 했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미셸 타페라고 한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이 앵포르멜을 새로운 어떤 표현적인 추상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와 유럽의 추상 표현주의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한다면 굳이 구별을 하자면 유럽의 추상 표현주의는 마띠에르를 강조해요. 그 말은 어떤 물감의 두께감 같은 거, 그래서 뭐 석회를 바른다거나 모래나 점토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 마띠에르 재질감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이게 추상 캘리그래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서예와 같은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돼요. 그래서 붓질을 표현하는 것. 근데 결국 이런 게 등장한 게 오토마티즘이라고 하는 자동 기술과 사실은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그 마띠에르를 표현한 인질의 머리, 이런 게 1943년도 대부분 초현실주의 화가하고 그 다음에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은 전쟁에 참여했던 화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뭐 전쟁의 참상에서 또 인간의 어떤 두뇌가 뭐 파편에 맞아서 버려져 있다든지 짓이겨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감만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형상은 없다. 그래서 비정형, 부정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 서체와 같은,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미술로서 만나는 지점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추상 표현주의, 앵포르멜 시기에 그때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동양의 사상에서도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체 같은 경우에도 글을 쓰면서 자신의 어떤 그 서체 안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앵포르멜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불리게 되죠. 언제 불리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서양화를 도입을 하면서 인상주의를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1910년도, 20년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가장 현대적인 추상은 언제 등장을 했냐라고 한다면 1950년대 후반이라고 이야기해요. 57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추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앵포르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앵포르멜 하면 추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하죠. 왜 우리는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지 않고 한국의 앵포르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조금 많이 길어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 한국의 앵포르멜 이야기하면 아 그게 추상 표현주의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0분까지 마치려고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폴록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여기서 보면은 폴록이 몇 가지 장면이 인상적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쌓이는 곳에 작업실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 그리고 또 자전거에다가 술 열심히 싣고 가서 그런 장면이라든지, 근데 그런 게 우리가 폴록의 입장에 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신가요?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는 거고 또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늪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해답이 없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소망하는 것, 결실,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결실의 과정을 승화라고 하거든요. 승화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인간한테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이제 뭐 술이라든지 기타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에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오늘 마지막인데 뭐 질문은 하나 정도는 받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너무 지루하게 만들었나요?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면서.